역사 4. 대구 10월 사건.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네 번째 대구 10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사실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보아요 보시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모습은 자신들의 어떤 사상,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 한반도에 정착을 시키려고 온갖 분쟁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남한의 상황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대구 10월 사건의 그 동기가 뭐였는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군의 쌀 배급제로 인해서 발발한 이 사건이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일까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쌀 배급제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식민지 하 때부터 계속되었던 농민 운동이 거기에 이제 좌익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방 후 남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의 상황은 일단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울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서울로 갑자기 집결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38선 이북에서 소련 군대, 소군정이라고 하죠. 소군정의 그 치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부대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남민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1944년부터 1949년까지 남한 전체 인원이 1600만 명 정도였는데 그것이 20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400만 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이제 북에서 내려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서울만 보면은 그 시기에 서울의 인원은 82만 명에서 143만 명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원들, 또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38선은 단절이 됐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그 자연적인 그런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면이 우리한테는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38선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물자들도 같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사용했었던 그 물자들이 38선이 단절되면서 반토막이 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남한으로 집중되는 인원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기 것을 자기가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할 거 이런 거를 확보를 하느라고 굉장히 사람들의 욕심이 부딪혔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쌀이나 어떤 생필품에 대해서도 매점매석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본에 의해서 이제 모든 구조가 우리나라가 정해졌었잖아요. 산업구조나 농경사회 구조나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들이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해방이 되면서 그거를 딱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다 사라졌죠.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었던 어떤 기술자들도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어떤 식민지 경제 구조가 굉장히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무력화된 의미가 없는 마비된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본 식민지 하에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근데 그 식민지 하에 지주라는 것은 민족 반역자들, 그 다음에 일본 그 세력에 편승해서 재산을 획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지주가 구성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가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1946년은 45년의 해방 이후에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시행착오였고 어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청소가 되지 않고 새로 세팅되는 그런 구조 없이 기존에 있는 그 사회 구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농민운동이에요. 농민운동. 농민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그 소리를 내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 농민운동은 뜻밖에도 192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920년부터 시작이 돼서 일본 사람한테는 어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조선인 지주에 대해서 소장료를 안 내거나 아니면은 그 소장료를 깎아달라라고 운동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일본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그 지주들이 일본 사람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현상들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들이 이 농민운동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에 시작을 했지만은 30년대 후반에는 이게 금지가 완전히 돼버리죠. 그래서 잠재워져 있었던 이 농민운동이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산발적으로 재개됩니다.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니라 뭐 동네마다 영암이 가장 뭐 많은 기사가 올라와 있던데요. 영암, 뭐 전라도 어떤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산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이제 농민운동이 해방 후에 목격이 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일본인의 소유지와 민족 반역자의 토지에 대해서 접수하고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본래 돌려줘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소장농 중에 또 일부는 지주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뺏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면은 내 땅을 내가 찾아서 내가 농사를 지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 하인이었는데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갖고 땅을 뺏고 자기가 지주 행세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원위치가 안 되니까 그거를 나라에서 좀 해줘라 라고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고 갑자기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독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악도 안 되고 인구조사도 안 되고 심지어 인구조사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인구조사할 때 한 가구당 쌀을 얼마큼 주겠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2당 얼마씩 주겠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2당,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지급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한 명당 360ml 정도, 2호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60ml 정도가 이제 배급이 된 건데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적 조사를 할 때 무명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걸 유령 인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사무소를 동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일제잔재에서 나타난 표현인데 그 동해와 그 모든 거를 조사하고 다녔던 청년 단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착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구보다 그 유령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한 사람당 돌아오는 곡식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인구수 파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식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농민은 농민대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쌀이 내 쌀이다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걸 또 억지로 뺏어올 수 있는 어떤 억지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거를 얼마큼씩 내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공지도 안 되고
또 그걸 듣고 수긍도 안 되니까 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혼돈의 세계더라고요. 혼돈의 세계. 그래서 그런 속에서 드디어 이 농민운동이 조직을 갖게 되는데 그 조직이 뭐냐면 전국농민조합 총연맹이에요.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이것을 전농이라고 보통 근현대사 시리즈에도 전농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게 됐는데 한 달 만에 해방이 되고 한 달 만에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전농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소속된 사람이 남한에만 200만 명이 소속이 돼서 이제 조직을 갖게 되는데 이 조직이 한 달 만에 생길 수 있는 동력이 뭐였을까요? 인민위원회. 각 동네마다 인민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민위원회가 농민운동이랑 같이 접점이 생기면서 그 농민들을 자신들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락이 되고 남로당, 박헌영이 이제 뒤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각각 그거를 조직을 하고 그걸 지도자들이 전체 다 모여서 움직이자라는 게 한 달 만에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농민운동과 남로당의 사상가들이 같이 만나서 조직한 그런 조직이 바로 전국농민조합 총연맹이다 라는 거. 이 속에서 미 군정이 그런 움직임을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고 일단 농업 정책을 막 발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의 정서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되어보지 않았던 미국 사람들이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심정을 알 수가 없고 와서 전쟁은 했지만 어떤 구조로 이런 사회 현상이 생겨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정책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책이 딱 나와서 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축적된 게 아니라 어떤 시행착오 속에서 정책을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다 빌미가 되고 틈이 되고 불만으로 축적이 되면서 미 군정이 쌀 배급제를 잘못 시행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미 군정이 시행했던 농업 정책을 보면은 먼저 일단 그 일본 사람들의 소유였다가 일본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동결시켰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로 딱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1946년 3월 11일에 그 전에 1945년 12월 6일에 그 조선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일본 재산권 그런 거를 다 접수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법령이 발표돼도 그거가 속전속결로 일사불란하게 딱 접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46년 3월 11일에 다시 법령을 발표하는데 신한공사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신한공사. 그래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그 다음에 나라로 귀속할 수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다 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런 사람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다 귀속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한공사에 귀속된 농지가 남한 전체 면적의 13.4%. 생각보다 좀 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 면적의 13.4%. 그리고 이 신한공사에 소속된 농민이 전체 농가의 26.8%.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불분명하고 또 내 땅을 되찾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발표하는 것마다 왜 일본인 토지 저거 내 건데 왜 나라가 흡수를 해?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는 주인만 바뀌었지 계속 소장농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만이 막 쌓였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불만을 이용해서 좌익 세력들이 이제 운동, 그런 농민들의 모임, 농민들의 시위 이런 것들을 좀 푸시를 많이 하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북한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살펴보니까는 이걸 통해서 이제 김일성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무상몰수, 모든 걸 다 나라가 갖는다. 그리고 무상분배, 그거를 모든 농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공평하게. 근데 진짜 그대로 했어요. 진짜 다 해서 다 나눠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걸 해서 나라에 그 땅을 줘도 그 땅을 팔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농민한테 줬지만은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매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작권만 준 거예요. 경작권을 주고 그다음에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장료가 세금으로 바뀐 거예요. 세금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뭐 25% 소장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70%, 80%까지 나라에서 흡수를 했대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리고 나머지 농민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애국미를 내라. 나라를 사랑하는 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쌀을 내라. 그래서 거의 다 북한이 빼앗아 가다시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이 처음에 그 곡물 25%를 걷는다라는 아이디어가 미 군정이 남한에 그 신항공사를 하면서 그 생산한 쌀의 3분의 1을 나라로 준다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김일성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것조차 소군정이 지시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 가져와라 라는 계획을 소련 군정은 이미 1945년 9월 21일에 생각을 하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 군정에 혼란스러울 때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해서 농민들한테 다 나눠줬고 다 자기 땅을 갖게 했고 하면서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면을 따지고 보면은 그 명칭만 바뀐 거지 안에서 행해지는 행태는 훨씬 더 악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미군이 발표한 최종적인 쌀 배급에 대한 법령은 뭐냐면 1946년 1월 25일에 발표가 된 건데요. 미국 수집령이에요. 미국 수집령. 1946년 1월 25일에 법령으로 발표가 됐고 법령 45호로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1일. 근데 이 미국 수집령은 뭐냐면은 각 농가마다 일반 농가가 대상이에요. 뭐 이거를 사서 판매하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딱 농사를 짓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나타난 법인데 뭐냐면 먹을 만큼 가져라. 그러나 남는 곡물에 대해서는 나라에 바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법령의 대상은 일반 농가, 그리고 나라에 바쳐라 했을 때 그냥 돈을 안 주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그걸 사는 거죠. 근데 나라가 그거를 사는데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공시지가와 실제 판매되는 거래가는 다르죠. 근데 나라가 정한 공시지가로만 쌀을 사는 거예요. 쌀을 농가가 국가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거기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생필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가 정한 돈으로 쌀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는 생필품을 살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쌀을 막 또 사서 막 모으고 이게 또 쌀값이 막 6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또 되팔고 하는 암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공평하게 뭔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미국이 자유경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유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쌀이고 뭐고 다 너네들이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판매하고 먹고 뭐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 법령들이 다 발표가 되고 급기야는 미국 수집령이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쌀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가 엄청나게 백성들이 해방이 돼도 우리한테 달라진 게 뭐야? 더 힘들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런 이렇게 광고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을 내라. 아니 그 미국 수집령 좀 적은 액수라로 좀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 라고 하면서 이런 광고문이 막 붙었대요, 신문에. 근데 여기 밑에 내용이 재밌습니다. 1번. 1년간 계속해서 평균 2홉 5작씩 식량을 배급받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배불리 먹고 후에 굶주리고 싶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구예요. 일단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에서 먹으면서 허기를 때우면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배불리 먹고 그냥 굶어 죽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식량을 남용하면 후에 몰입의 마수에 걸리게 되고 몰입에 나쁜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쌀 같은 거 막 뺏어간 사람. 지금부터 절약하고 정부의 미국 수집에 협력을 하면 식량난을 편하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수집이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씁시다. 라는 그런 광고 문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 매점 매석, 그 다음에 쌀값이 폭등하니까 이 미군이 뭘 했냐면은 유령 인구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이게 또 다른 우리나라의 그 무서운 빨간색 버튼인데 유령 인구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경찰을 동원을 하죠. 근데 그 경찰이 누구예요? 일본 그 시스템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경찰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척결하고 싶었는데 척결이 안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포함한 그 경찰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색을 해서 진짜 실제 인원이 맞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말로 하겠습니까? 처음에 좋은 말로 하겠지만은 그걸 밝히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의 대결인 거잖아요.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속에서 이제 경찰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일제에 붙어먹던 놈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직접 투입이 돼서 나의 먹고 사는 거에 장애물을 놓는 그런 사람으로 경찰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운동이 쌀 배급제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뭔가 삶에서 진짜 불편과 고단함을 너무나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 농민들의 심정.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가지고 유령 인구를 걷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까지 투입해서 조사를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무력적인 부딪힘. 이것들을 좌익 세력들이 다 모아서 그거를 하나로 분출한 사건이 바로 대구 11 사건이에요. 대구 11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구 11 폭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11 폭동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에 벌어진 사건이죠. 좌익 세력이 이런 국민 정서를 이용을 해서 이걸 했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나라의 발전과 쌀 배급의 원활한 수급과 배급 이거를 위해서 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죠. 그 저변에 이 좌익 세력의 목적은 뭐냐면 박헌영이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월북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박헌영이 신전술로 바뀌면서 이제 모든 시위와 그 다음에 폭동, 집회를 만들어서 대중들을 선도하라 라는 스티코프의 지시가 있었죠.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박헌영이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전규모 폭동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대구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식량이 거의 다 서울로 직결한 건 맞아요. 서울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상대적으로 서울로 많은 식량이 올라간 건 맞긴 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였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폭동이라고 했을 때는 대구 11 폭동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북한의 소군정이
조선공산당에게 돈을 지불을 하죠. 총 339만 원과 122만 루블. 그때 당시 339만 원은 도대체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 1200만 원이 신문기자가 1700년 동안 그대로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39만 원 하면 4분의 1 정도 되니까는 4분의 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일까요? 엄청난 돈을 우리나라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다 공산화 시키려고 소련이 그렇게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군정의 쌀 배급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했던 게 아니죠. 그것을 발화점을 삼아가지고 지금 조선공산당 좌익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1946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에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부녀자들 1000여 명을 동원을 시켜서 대구시청 앞에 집결을 합니다. 대구시청 앞에 집결을 하는데 처음 구호의 시작은 쌀 배급제 미국 수집령을 폐지하라 라는 것으로 구호가 시작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섞여 있었던 남로당원들이 구호를 섞습니다. 어떤 구호를 섞냐면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체포령이 있어서 월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령이 없어져야지 내려오죠, 지도자가. 그러니까는 그 구호는 점점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시위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격렬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노동조합 대구지역 평해, 그러니까 그 대구 지역에 있었던 인민위원회가 조직한 또 다른 기관이죠. 거기에서 돌을 던져요.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찰 저놈들 죽여라! 라고 하면 또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는 농민들도 경찰에 대해서 반감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돌을 경찰들한테 던지기 시작하니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발포를 시작해요. 이게 정당방위는 아니죠. 돌을 던졌는데 왜 총을 쏩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과열되면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즉흥적인 행동,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 혼돈의 그런 과정 속에서 경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찰이 이제 총을 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명이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한 명이. 사망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막 총을 쏘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한 명이 총을 쐈어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소리를 지르고 막 뛰쳐나가고 막 누구 뭐 이렇게 두려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런, 왜냐하면 여기다 또 이렇게 막 그걸로 부추기면서 막 나라를 향해서 싸워라 잘한다 막 이게 지금 다 박헌영 선생이 월북해서 이런 거다 오면은 정지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막 북돋아져가지고 눈이 뒤집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다 조선공산당의 각 노조, 그 다음에 전농, 인민위원회, 부녀동맹, 민주청년동맹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옷을 벗고 언더에서 이제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외쳐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민중을 선동하는 사건이 한 가지가 나타나죠. 대구 의대에 최무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무학. 근데 이쪽에서 배운 그 대구 의대, 대구 사범대, 대구 농대 다니는 좌익 학생들이 약 4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건을 모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른 학우들에게 이런 사상을 전달해 주자. 라고 해서 그 전달된 사상이 뭐냐면 미 군정이 대구 시민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봉기하라. 라는 것을 그 대학 내에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10월 1일 날 막 붙었을 때 경찰이 쏜을 쐈고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건에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건만 똑 떼가지고 그걸 부각을 시켜 놓고
미군이 이제 대구 전체를 학살할 거다. 봉기하자라고 이제 대학권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학우들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최무학이 꾸미죠. 시체 그 의대에는 뭐 실습할 수 있는 시체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시신을 덮어가지고 이 시신이 바로 경찰이 쏴서 죽인 그 시신이다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 흥분하고 뛰쳐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경찰이 쐈잖아요. 경찰을 다 죽이자. 그래서 경찰의 가정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폭동 때마다 경찰 가족 죽이고 서장 죽이고 막 그런 게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폭도들이 100명씩 조를 짜서 경찰과 우익 지도자 또 민족 진영 인사들, 우익 인사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과 가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모인 부녀자들은 쌀 배급제를 좀 폐지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모였을 건데 그것이 어느새 남노당들, 좌익 세력들이 경찰과 우익 세력을 다 처단하는 그런 폭동으로 변질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월 2일에 바로 이제 10월 2일 오후 6시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바로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우리가 지금 계엄령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 한번 한 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되니까 이 남노당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군이 쳐들어와 양민을 죽인다 라고 이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진압을 하려고 투입된 경찰 4,500명 그리고 우익청년당을 그 당시 김두한이 이끌었는데 김두한에 이끄는 우익청년들이 300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 2연대 1개 중대가 투입이 됐고 미국 2연대가 동시에 총출동해서 대구에 있었던 그 폭동을 겨우 진압을 했다. 근데 그 과정도 11일까지 거의 42일 정도가 됐네요. 42일 만에 이 폭도가 진압이 됐습니다. 진압이 되면서 이 도망친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의 어떤 그 전 단계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박헌영을 찾아서 월북한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 인원들은 별로 없었고요. 거의 잔류해서 국방경비대로 들어갔어요. 대구 6연대. 그 당시 국방경비대는 아시지만은 사상검사하지 않잖아요. 신체검사와 구두시험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6연대로 많은 좌익 그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대구 6연대는 좌익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제주 4.3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운동,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 농민운동이 가장 컸겠구나. 농민운동에서 있었던 모든 오해와 서투른 거, 그 다음에 시행착오, 그 다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빨리 뭐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다급함,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진짜 민족적인 큰 38선은 분단됐지만 남한 안에서도 분단이 되는 거잖아요. 갈갈이 찢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이만큼만 했지만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근현대사 강의했을 때 한번 전체 성도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대구 10월 사건을 왜 따로 우리가 다른 과로 뚝 떼서 한 과를 공부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대구 11 폭동 사건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농민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남로당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획책했던 첫 번째 정규모 폭동이다라는 것. 우리는 그 나타난 현상 이면에 깔려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저의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현상에서든지 그 핵심인 문제를 딱 찍어낼 수가 있죠. 핵심인 문제를 찍어낼 수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서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찾아낼 수 있을 때 그것과 내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타난 현상들만 가지고 아주 부분적인 현상들만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핵심을 놓쳐요. 핵심을 놓치면은 그 나타난 현상들로 내가 더럽혀지는 것 뿐이지 그 문제를 알고 거기서 내가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구 10월 사건은 그런 면에서 저에게 참 큰 사건으로 다가왔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또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를 우리도 정확하게 알고 또 지금 역사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역사로 기록이 될 텐데 각각 사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른 사건으로 아마 기술이 될 거예요. 한 가지 역사인데 다른 모양으로 많이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역사를 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때 진짜 역사는 이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 근현대사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안목이 섰을 때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그런 나라와 교회로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근현대사를 잘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성립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아버지께서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지금은 너무나도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분명히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의 터 위에서 기도하는 애국의 소리가 하늘 보좌에 상달할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도신을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뛰어난 아버지 선악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이런 난국 속에 아버지 문제가 되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것의 해법을 성경에서 발견하며 아버지 우리 각자를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확한 안목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삶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은 말씀의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여서 이후에 전개하시는 하나님 말씀 역사에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